네, 이번에 그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수 사건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뭐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수를 시음 행사를 병자해서 나눠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 지금 마약과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황당한 사건인데 이런 이게 신종 마약이라기보다는 신종 수법인데 마약 범죄에 이런 이제 신종 수법이 갈수록 나타나고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마약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마약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뽕쟁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마약 사범들끼리만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이제 유통 구조라든가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일반인들, 즉 우리 일상생활 곁으로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퐁당 마약은 타인에게 그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라든가 음식 같은 것을 몰래 타서 먹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마시거나 먹는 사람은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을 몰라요. 통상적으로 마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반대의 경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번에 이제 마약 음료수 사건처럼 몰래 마약을 타서 먹인 다음에 이게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해서 당신 자식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몰래 투약을 당해도 처벌을 받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런 협박에 넘어가서 돈을 갈취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몰래 타 먹여서 마약을 중독을 시켜서 자기의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마약을 계속 구매하도록 하고 만약에 구매할 돈이 없으면은 심지어는 성상납까지도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악질적이고 재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처벌하고 있는 방법은 어차피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그 마약을 음료나 뭐 술 같은 데 타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 소지죄, 그 다음에 그걸 타 먹여가지고 상대방이 마시게 되면은 그게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마약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마신 학생 중에 한 명 정도는 뭐 어지럼증을 느꼈다. 뭐 그런 증세를 호소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해죄로 의의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야 될 시점이 됐어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투약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음료라든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었으면은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모르고 마셨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처벌받지 않고요. 사실 이번 마약 음료수 사건처럼 그 명백하잖아요. 사실관계가. 뭐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뭐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마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코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남이 몰래 탄 이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라든가 음식을 먹게 됐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마약 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약 범죄의 연령층이 연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범죄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어요. 근데 2, 3년 전부터 20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4배가 늘어났고요. 10년으로 넓혀서 보면 12배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대면 거래,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뭐 텔레그램 마약방이나 뭐 딥앱이나 다크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파는 사람도 구매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고 구매자도 판매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SNS나 인터넷에 능숙한 세대는 어떤 세대겠어요? 젊은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소화가 되고 있고 또 마약 구입이 편해졌고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가격도 저렴해졌고. 예.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냥 마약의 종류가 모든 종류의 마약이 다 있고 그 안에서 또 판매자들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음식 배달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오듯이 이렇게 오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뇌가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뇌에 주는 손상이나 치명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쉽게 중독에 빠지고 회복하기도 더 어려워요. 이게 마약이 들어가면은 이게 특히 이제 필로폰 같은 마약이 들어가면 각성제인데 뇌 속에 있는 그 쾌감을 느끼는 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급증을 시켜요. 그래서 그 마약을 처음에 투약했을 때는 즐겁고 행복감이 느껴지지만은 그 효과라는 게 그 마약의 효과가 남아 있을 때만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고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은 급격한 우울감에 빠져요. 그리고 일상의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괴롭고 그냥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마약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똑같은 용량의 마약을 투여를 해서는 기존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점차 용량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 속에 있는 그 보상 체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망가지는 속도라든가 망가지는 정도가 아직 뇌가 미성숙한 청소년기에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계속 늘려가면서 결국은 치사량에 이르게 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 3만 원, 3, 4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뭐 피자 한 판 값이니 뭐 통닭 한 마리 값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들어오는 데가 이제 중국산하고 동남아산이 들어오는데 동남아산 마약이 되게 저렴해요. 예. 동남아산 그런 마약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동남아산 마약의 품질이 되게 안 좋아요. 마약이 물론 몸에 안 좋은 거지만은 품질이 안 좋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그런 마약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약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면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투약사범을 잡으면 누구한테 샀냐 물어봐가지고 그 판 사람의 그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서 계속 잡아가는, 계속 상손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수사가 가능했고, 또 반대로 어떤 공급책을 잡으면은 누구한테 팔았냐 해가지고 투약사범을 잡는 수사가 가능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마약 투약자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샀어요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판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텔레그램 측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떤 걸 논의할 시점이 됐냐.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언더커버 제도 같은 거. 위장수사 제도라고 하는데 그 위장수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뭐냐면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기법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관이 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일망타진을 할 수가 있지, 지금처럼 그게 허용되지 않고는 새로운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수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마약 청정국의 지혜는 2016년도에 이미 이뤘어요. 네. 그게 원래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유행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 마약 사범이 발생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22.5명으로 통계상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5명이라는 게 실제 마약 범죄자 숫자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마약 범죄자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골든타임의 끝부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